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26년 되어서 20년 차 애널리스트이고요. 저는 신영증권에서 지금까지 입사해서 계속 같은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조선업의 전방산업인 해운업으로 시작을 해서 조선업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는 애널리스트입니다. 1년 반 동안 쉬지 않고 올랐는데 그 시기에 안 좋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쉬었을 정도이고, 굳이 조정을 받은 게 있다면 고점 대비해서 한 20% 내외의 조정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많이 오른 기간이 좀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 조정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이제 조선 업체들의 주가에서 가장 크게 주목받았던 부분은 방위산업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갈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 3사 중에서 삼성중공업은 방위산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른 그 뉴스 변동성을 영향을 안 받는 영역 일단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도 방산 관련 좀 영향을 받는 편인데요. 기존의 하나오션의 주가가 사실 10만 원 레벨로 올라오고 나서 오히려 이제 기간 조정을 좀 오래 갖는 동안, 그거와 제외하고 HD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합병 이슈도 있고 거기에 특수한 이슈가 더 더해져서 조금 상승을 다른 업체들이 주가가 쉬고 있을 때도 많이 했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래도 좀 등락이 있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매일 오를 수는 사실 없는 것 같고요. 뭐 저희는 1월이 되면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해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올해는 내가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가지고 바라봐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조금 가늠하는 시기이기도 하는데, 다른 연도 대비해서는 26년 연초 주가는 좀 센 편입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그 회사들이 가이드 자체를 조금 예전보다 공격적으로 제시해주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지금 1월 20일경이 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대형 3사라고 하는 그 업체들이 올해 이제 새 수주를 이미 다 하나씩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업황 자체도 연초답지 않게 조금 세게 잘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연초 움직임이 좀 강했고, 저희가 지금 모든 섹터가 사실 좀 다 많이 오르는 추이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섹터가 더 강하게 움직일 때는 다른 섹터도 쉴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그러한 정도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주 산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주식시장에서 바라보는 기업이니까 기본적으로 그 해당 섹터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뭐냐, 저희는 이제 수주겠죠. 그리고 당연히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니까 얼마나 이익을 잘 창출하게끔 영업을 잘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실적도 필요할 텐데요. 일단 지금까지 저희가 받은 수주상으로 저희가 2027년까지도 계속 이익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산업은 다른 업과 달리 이제 미래 수익에 대해서도 이미 확보해 놓은 수주로 다 체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은 일단 따놓은 당상인 거고, 여기서 이제 저희가 수주를 얼마나 더 앞으로 더 잘하느냐가 관건이긴 한데, 이번 사이클 자체가 단순히 이제 미국에서 어떠한 방산 관련 해양 수주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기대감도 기대감이지만,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선박 시장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이제 예고를 하면서 그 부분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진 상황이고, 아직까지 전환이 이루어지려면 많은 비율의 선박이 교체가 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수주에 대한 안정성이 옛날보다 높아졌다라는 부분으로, 저희는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그 산업적인 안정성은 2030년까지도 충분히 이어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척수 기준으로 하면 전체 한 10만 척의 선박 중에 지금 한 2,500척 바뀌었거든요. 나머지도 다 궁극적으로 바꿔야 되고, 2050년까지 선박 시장의 참여자들이 넷제로를 달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저희가 벙커 CU를 쓰고 있는 전통 타입의 선박들은 그러한 기준을 다 커버할 수 없죠. 그래서 아예 연료 체계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그 사이에 뭔가 큰 기술이 발견이 되어서 뭔가 그냥 전통 연료를 쓰고도 추가적으로 친환경적인 그 지표를 뽑아내는데 크게 무리가 없는 기술이 발견되거나, 이 두 개 중에 하나여야 되는데, 일단 후자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려면 연료 체계를 바꾸려면 그냥 배를 다 교체해야 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특히나 건설업과 달리 조선업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만들기 때문에 저희가 1년에 만들 수 있는 배의 척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2,000척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모든 발주되는 선박이 다 100% 친환경 선박으로 발주가 되어서 2,000척을 10년 동안 만들어야 2만 척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친환경 규제도 지금 당장 바로 넷제로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저희 지금 당장은 몇 %만 줄이고, 또 그 다음 해에는 그 다음 또 좀
좀 더 줄이고 좀 더 줄이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발주하는 선박 기준으로 이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규제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선박을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뭐 어차피 아무리 저희가 천연가스로 그 선박의 추진을 바꾼다고 한들 기름을 쓸 때보다 조금 덜하긴 하지만 그것 또한 이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 그 과정에 얹어져 있는 상황이고요. 사이클의 지속성이 좀 길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는 그 단어에 많이 매몰이 되어서 대체적으로 산이 높으면 골이 깊대라고 많이들 기억을 하시는데 실제로 과거보다 지금 교체 수요를 깔고 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2021년부터 최근까지는 시장에서 만들 수 있는 배의 양보다 지금까지 발주가 매년 5년째 더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배를 좀 필요로 하지 않는 느낌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되긴 할 텐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는 만들 수 있는 수량이 한시적이고 만약에 이거를 끝끝내 다 교체해내면 그 마지막 교체가 이루어지는 순간에 처음 교체가 이루어진 선박들이 늙어서 또 퇴역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히려 공급자들이 확 뛰어드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과점적인 상태에서 중국과 한국이 이렇게 배를 많이 만드는 국가로 쭉 오래 갈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이 배 자체를 철로 만들기 때문에 철강 베이스가 되게 잘 깔려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극동아시아에 있는 3국의 특징은 조선을 잘하기 이전에 그들은 굉장히 큰 철강국에 해당이 되죠. 한중일은 모두 다 그거에 해당이 되고 부합이 되고 그리고 이제 와서 만약에 땅을 파가지고 도크를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저희가 1970년대에 조성을 했던 그때 당시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게 될 텐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가성비가 나올 수 있느냐 그것도 조금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되게 기술력도 굉장히 높고요. 그냥 철판으로 된 둥둥 떠다니는 종이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기술도 굉장히 높고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그 화물을 안정적으로 나르게 될 수 있으려면 저희가 굉장히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데가 굳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신생업체에게 저희가 위험을 담보 잡힐 수는 없냐. 특히나 이 배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배 자체에 대한 투자는 투자자 입장에서 굉장히 롱텀한 자산입니다. 한번 내가 투자를 하면 이 배를 30년 가까이 저희가 굴려야 되는데 이 위험을 감내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 우리가 아예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거를 좀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움직임이 있지 않고서는 민간 자본 같은 경우는 위험을 잡지 않죠. 저희는 크게 하지 않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도 이제 이렇게 되면 저가의 매력을 가지고 올라온 중국에 아예 대응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오히려 한국이 지금 우리나라 땅이 아닌 다른 데에서 중국의 저가 물량에 대응하는 다른 조선업 육성을 오히려 좀 더 돕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들도 뭐 언젠가는 커질 수 있는 부분 그런 건 있겠지만 고부가 가치 쪽에서의 과점은 쉽게 깨지긴 조금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일단 그 수주를 받을 능력이 안 돼서 수주를 하게 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고 만드는 과정에서 이 인력들을 하나하나 훈련해서 올려야 되고 설계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인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다 배워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라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해외 조선소에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성공적인 모델이 HD현대그룹이 투자했던 베트남에 있는 비나신 조선소인데요. 만들어서 조성해서 굉장히 지금 몇십 년 지났습니다. 근데 현재 그 사업장의 작업장 자체의 효율을 비교를 해보면 아직까지도 울산에 안리 못 미치는 그런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연간 3,000척이 넘는 상선이 발주가 나왔고요. 2025년에는 한 3분기 정도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와 올해 작년보다 한 반 토막밖에 발주 안 나겠다라는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게 4분기 말미에 조금 크게 힘을 내면서 2,000척이 넘어가면서 클로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4년 대비 25년의 감소폭이 한 30%대 정도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고 24년은 역대 두 번째로 발주가 많이 나온 해입니다. 2007년을 제외하고는 많이 나온 해이기 때문에 사실 적게 나온 수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냥 단순하게 작년과 비교를 해서 2026년을 얘기를 해보자면 작년에 그래서 누가 활발했나를 보면 사실 컨테이너 선종 하나만 활발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컨테이너 플러스 그리고 뭐 LNG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요즘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탱커 운임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바다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니는 화물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운임이 당연히 좀 좋게 되면 선박을 핸들링 하시는 투자자가 되었건 아니면 오퍼레이터가 되었건 관심이 많이 가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발주가
더 많이 나오게끔 촉발될 수 있는 환경은 사실 25년보다 26년이 더 좋은 상황입니다. 시장이 별로이기 때문이죠. 저희가 굳이 연근해나 육상이 있는데 깊은 바다를 뚫는다라는 결정을 하려면 대전제 조건은 유가 굉장히 높을 때 주로 그런 투자를 하겠죠.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배를 베이스로 하는 해양 설비에 훨씬 더 특화되어 있는 편입니다. 해양에는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지만 연근해에는 바다에 있는 땅에다 박아버리는 픽트 플랫폼이라고 하죠. 저희가 설비 자체가 바다에 있지만 어쨌든 육상과 똑같이 그렇게 박혀서 작업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3사에서 만드는 해양 설비들은 바다에 둥둥 떠서 작업을 하는 애들입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를 뚫기 위해서. 그러면 저희가 10,000피트 해수면에서 파이프를 내려서 그 밑에 타겟으로 하는 데의 50cm도 벗어나지 않는데 구멍을 뚫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기술력이 높은 설비를 오일 메이저들이 발주를 하려면 기본적인 대전제가 유가가 어느 정도 수준 높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오일 메이저들 유전 하나 파고 가스전 하나 파면 몇십 년을 거기서 가스를 뽑는데 내가 지금 환경적으로 이 에너지를 개발을 했을 때 가성비가 안 나올 것 같을 때 굳이 그 에너지를 개발하겠다라는 계획을 수행할 리가 없겠죠. 그들은 특히나 에너지 개발 계획 같은 경우는 3년도 딜레이 될 수 있고 5년도 딜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1년 정도 수주 목표를 못 채우는 환경은 당연히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들에게는 수많은 개발 프로젝트 중에 일부지만 우리나라 조선 업체에게는 상선과 해양으로 봤을 때 어쨌든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변동성에 노출이 되어 있는 업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사실 25년만 저희가 그 미스를 한 게 아니고요. 24년에도 이미 그 계획을 세웠던 것에 비해서 딜레이가 자꾸 되는 거죠. 나올 것 같아요.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는 상황. 시장적인 환경으로는 지금 한 3년 정도 된 것 같고 저희가 3년은 굳이 이거를 기대를 하게 된 이유가 2014년 12월에 유가가 폭락한 이후에 해양시장이 죽은 지가 지금 거의 만 1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만 10년이 돼갈 때쯤에 10년이나 저 시장에서 설비가 발주가 안 나왔으면 다시 사람들이 옛날만큼 그래도 유류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면 조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2022년을 전후로 해서 1990년대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그 오일 메이저 M&A가 이루어진 상태거든요. 어떠한 한 메이저가 다른 메이저를 사는 이유는 그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그 회사가 갖고 있는 헐값의 유전을 사는 겁니다. 개발하려고. 그래야지 낮은 가격으로 개발해서 저희가 기름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M&A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장이 움직이나 보다라는 예상을 저희가 한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다시 개발에 들어가겠네 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한 3년 정도 딜레이가 된 상황이거든요. 언젠가 이루어질 건데 저희가 시간이 딜레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기름을 또 안 쓰는 것도 아니니까 올해는 조금 기대감을 가져보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꼭 기름 쪽만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가스전도 많이 개발이 들어가는데 가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작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그 최종 투자 결정이 이루어진 게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게 그러면 파는 그 순간부터 수송을 시작해야 되는 설비들은 반드시 발주가 나오겠네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상의 그 기대치를 갖게 하는데 조금 더 구체적인 이유들이 생긴 거죠. 기본적으로 3사 다 해양 플랜트를 예전에 많이 열심히 했었고요. 근데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 10년의 해양 불황 동안 상대적으로 해양 관련된 인력을 적게 줄인 회사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고정비를 좀 가지고 간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측에서도 얘기를 하는 게 우리보다 해양 엔지니어가 더 많은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는 수준이라 실제로 해양에 대해서 계속적인 비용을 쓰면서 그 사업을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고 이 FLNG라고 하는 게 지구상에 나온 지도 얼마 안 됐지만 그렇다 보니 이거를 해본 경험치가 있는 업체가 아닌 업체는 지금 좀 극명히 갈리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연속적으로 어쨌든 해본 업체가 유일하게 지금 삼성중공업이라서 이제 FLNG가 나오면 삼성을 찾겠지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정말 시장이 굉장히 세진다라고 하면 기존의 다른 조선 업체들이 굳이 시장이 세진다라고 하는 건 설비에 대한 가격에도 굉장히 프리미엄이 붙을 텐데 뛰어들지 않을 이유는 또 없겠죠. 만약에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붐업된다라고 한다. 기본적으로 자기네들이 그 영업을 하는 풀에서 지금 입찰이 있는 겁니다.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베이스가 될 것이고요. 저희가 해양이 꼭 그렇게 FLNG만 있는 것은 아니고 굉장히 많은 설비들이 있거든요. 크게는 용도별로 저희가
시추 설비와 생산 설비로 나눕니다. 시추 설비라고 하는 거는 가서 정말 테스트할 때도 구멍 뚫고 생산할 때도 구멍 뚫고 구멍 한두 개 뚫어서 저희 기름 뽑는 거 아니거든요. 몇백 개씩 뚫어야 되는데. 그래서 시추 전문 업체들이 따로 있고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구멍을 뚫어서 저희가 가스가 되었건 아니면은 뭐 기름이 되었건 뽑기 시작하면 그 뽑는 세월 자체가 또 굉장히 기니까 그 프로젝트에 전담이 되어서 투입이 되는 생산 설비들이 발주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용도의 생산 설비와 시추 설비들에 대한 그 니즈가 있다라는 게 시장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도 기대감을 좀 갖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4만 톤급의 생각보다 좀 큰 전함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 미국 내에서 나오는 여론도 뭔 옛날 전통 방식의 그 전투함대 확장 계획을 세우고 있느냐라는 비난 여론도 실제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내부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은 원래 이탈리아 그룹인 핀칸티에리가 미국 내에서 한 7, 8천 톤 정도 되는 그런 소형 전함을 만들고 있었는데요. 그 업체 또한 너무 작업 속도가 느려져서 매번 하겠다라고 하는 그 시한을 맞추지 못해서 2025년 11월자 기준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한 두어 개만 만들고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 대신 미국에서 원래 레전드급 경비함의 그 모델을 가지고 있는 미국에 있는 헌팅턴 인걸스라고 하는 그룹에게 니네가 모델 체인지해서 초기 그 대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조금 소형 경비함 정도의 전투함을 만들어라 라고 해서 그 사업이 지금 진행이 오히려 되고 있고 그들의 한 1, 2호선 정도가 한 28년 정도면 만들어지게 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후속 사업을 할 때 미국에 있는 전 방위업체를 다 동원을 시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조선소로 선정이 되는 업체의 가장 최대 덕목은 빨리 갖고 오는 거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사업이 만약에 확대가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년이 너무 발령산이 안 나와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별로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당연히 목표치는 전년보다 느는 걸로 계획이 세워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국내 방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업체가 연간 이제 합병 이전 기준으로 하면 현대중공업이 1년 매출이 뭐 한 15조 그리고 하나오션이 뭐 12조 내외 정도이고 이제 합병까지 해서 올해 지금 매출 목표는 24조로 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의 본업의 전체 사업에서 방산이 차지하는 매출 비중이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막 1조 안 될 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그 군함과 관련된 예산이 이분하게 계속 형성되어 있을 수는 없잖아요. 나라의 예산 계획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텐데. 그래서 이제 올해 기대치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 재작년 계속 딜레이되고 말이 많은 뭐 KDDX 뭐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대치를 일단 놓고 보는 것일 거고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원래는 방산은 그냥 내수로서만 지금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간 수출 방산 쪽에서 수요가 있는 것을 업체들은 굉장히 체감을 할 거거든요. 군사력이라고 하는 건 아무래도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확장을 하는 모양새가 보이면 다른 쪽에 있는 국가들이 그거를 등한시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3척밖에 없는 항공모함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2030년까지 이게 6척으로 늘어나고 2035년에 또 3척이 늘어나서 9개로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어떤 국가들이 지금 해군력 강화를 등한시할 수가 있을지 그건 좀 어렵죠. 미국이 쉽 빌딩과 관련된 연간 군 예산을 거의 한 400억 달러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얼마나 우리가 가져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처음에 초기에 회의적인 입장일 때는 10%도 갖고 오기 어렵지 않겠냐. 거의 대부분 메이저는 그들이 할 텐데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메이저를 할 때마저도 지금 한국 손을 필요로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지라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4분의 1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3사뿐만 아니라 다른 조선업체까지 모두 합쳐서 상선을 1년에 한 300억 달러 정도 만들어요. 전 조선 업계가. 근데 미국의 선박을 만드는 방산에서에 나오는 예산 책정 자체가 지금 상선 시장보다 큰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국가 비중으로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높게 되긴 할 건데 언제 실행이 되느냐는 사실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꼭 앞으로 계속 미국이 제일 클 것 같다라고 개런티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해에 또 어디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될지 모르는 거니까. 아직 시장의 사이즈를 가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아무것도 진행이 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한 절반 정도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선소 작업장을 갔더니
입사하신 지 아주 오래되시지 않은 것 같은 여자분이 로봇을 이렇게 2개 들고 직선 용접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진짜 로봇으로 자동화해서 할 수 있는 건 직선 영역 정도만 그렇게 됩니다. 근데 제조업 중에서 조선업이 가장 자동화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희는 매번 다른 주문을 받는 거잖아요. 매번 그 주문한 선주를 위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하고 그 사람이 발주한 척수만큼만 반복 건조해주는 거지 그 다음은 또 새 제품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유체가 바다에서 갈 때 가장 좋은 효율을 내면서 갈 수 있는 거는 곡선 형태이지 직선 형태는 아닙니다. 과거에 미국이 막 하루에 한 척씩 배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리버티오라고 해서 저희가 어차피 전투함이라서 부서질 거니까 직선으로 쫙쫙 만들어가지고 찍어냈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 어쨌든 선주들은 내가 최소한의 연료를 가지고 최대치의 운임을 받으면서 가장 많은 화물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배를 만드는 게 목적이니까 내가 굳이 표준화된 사양으로 내 사양을 양보하면서까지 발주할 일은 없게 되죠. 그래서 어쨌든 한계가 있다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자동화의 수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이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30%가 맥스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